네, 저 얼굴 보시면 바로 알겠죠? 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손봉우라고 하고요. 어, 처음에 저는 국어강사로 시작을 했다가 2007년부터인가요? 그때 이제 논술에 좀 재미를 붙여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논술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강사입니다. 어, 사실 이제 경력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부모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애들을 위한 애들 때문에 걱정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수업 준비도 되게 조금 열심히 하느라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좀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거는 그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논술과 그다음에 실제 논술의 차이점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잠시만요. 네, 두 번째는 내년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 속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어떤 논술 전형의 매력이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잠시만요. 첫 번째는 다른 전형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다는 겁니다. 우선 수능이나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지만, 논술은 어때요? 한 1년 정도 준비하거나 혹은 이것보다 사실은 더 짧죠. 한 10개월 정도만 준비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성비가 높은 전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신 반영 비중이 매우 낮아요. 심지어 내신을 버려도 수능 최저를 맞추고 그다음에 논술만 어느 정도 쓰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뭐 논술 100%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내년엔 더 많이 늘 거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내신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중앙대학교처럼 교과가 20인데 사실은 교과를 몇 과목만 반영하냐면 제일 잘 본 5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5과목만 반영한다 하더라도 1등급하고 7등 간의 격차가 지금 보시다시피 0.8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신을 버려도 사실은 수능 최저 맞추고 논술만 잘해도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전형이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 사진 찍어 놓으셔도 되는데요. 뭐 그 논술의 길 책자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제가 좀 한눈에 알아보고 쉽게 정리를 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이 이제 4개를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죠. 미적용된 학교들이 한 15개 정도 되고 제가 왜 파란색으로 체크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입시에 올해하고 조금 다르게 변경 사항이 있는 학교들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데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이호범 선생님이 말씀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다만 제 요지는 정시 때 가기 어려운 대학들을 그냥 100분위도 아니고 등급만 맞추면 수능 최저 등급 조건만 맞추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능 성적조차도 안 보고 논술로만 뽑는 대학들이 15개 정도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술 전형은 사실 되게 매력적인 전형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이유들도 있죠. 자, 그 주저하는 이유들을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논술 전형 준비를 주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높은 경쟁률이 있어요. 자, 우선 하나는 뭐냐면 왜 이렇게 얘가 안 나오죠? 아이고, 얘가 나왔네? 네, 첫 번째는 부담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애가 고3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고3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은 친구들이 꽤 많은데 그러다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노술하고 수능 중에 수능이 사실은 더 중요한 시험이어서 수능 준비를 한다고 애들이 논술을 좀 나중에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능 준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논술을 같이 한다면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서 수능 준비에 대한 부담으로 논술을 조금 이제 나중으로 미루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쟁률이죠. 경쟁률 자체가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혹은 교과 전형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약간 입시가 변경되긴 했지만 경쟁률이 정말 200대 1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누군지는 아시겠죠? 예, 아인슈타인입니다. 즉 논술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냐면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즉 글 쓰는 능력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남다르고 그다음에 수능 성적이 조금 남들보다 좋은 놈들이 그래도 독해도 잘하고 글을 좀 잘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논술 전형 준비를 좀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우선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논술 문제에 대한 해설을 달아놓은 건데 아, 지문 가나다를 이렇게 보시면 출처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국어2 뭐 윤사 이런 식으로 문학. 자, 다음 거 보시면
논술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이것도 뭐 사진 찍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아, 사회문화 교과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나 이론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넘기면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정치와 법, 그다음에 경제에서 나오는 주제들. 사실은 애들이 수능에서 공부하는 어떤 교과의 영역들이 논술 지문으로 전부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논술 공부를 수능 공부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 공부의 연장선상에서 논술을 여러 부모님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 논술 경쟁률을 제가 몇 개 대학교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최초 경쟁률은 말 그대로 애들이 원서를 처음에 넣었을 때 접수 경쟁률을 얘기하는 거고, 실질 경쟁률은 최저를 맞춘 친구들만을 걸러냈을 때 경쟁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시면 중앙대학교 몇 개 학과들을 제가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얘네 학교는 최저 등급 조건이 세계합 6이거든요. 영어는 이제 1등급을 영어는 2등까지 1등급으로 간주를 하고, 근데 생각보다 실질 경쟁률이 많이 좀 낮죠. 보통 이제 동국대학교 뭐 외대 이렇게 좀 보시면은 접수 경쟁률, 즉 최초 경쟁률에서 한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실질 경쟁률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낮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보통 경쟁률이 11대 1에서 17대 1 정도 되는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일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질 경쟁률이 되게 조금 낮은 대학들도 찾아보면 좀 있더라. 그리고 뭐 이대 같은 경우에 최저 등급 조건이 올해 조금 착해져서 지금처럼 뭐 6.4대 1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고,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얼추 한 10대 1 내외에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최초 경쟁률하고 그다음에 실질 경쟁률을 좀 구분하자.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거의 학생부 종합 전형 경쟁률하고 약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최저를 맞췄을 때. 네. 그리고 이거는 연세대학교 과거 논술 문제인데요. 지문들을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답안을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 그 답안 두 개 중에 그냥 느낌상 어떤 게 조금 잘 쓴 것 같다라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학생 답안 A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읽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오케이 사인을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아버님은 빨리 읽으셨네. 자, 읽으셨죠? 자, 두 번째 답안 가겠습니다. 자, 읽으셨죠? 자, A 답안하고 B 답안 중에 어떤 답안이 더 잘 쓴 것 같으세요? B예요, A예요? 예, 대부분 B를 선택하셨죠. 왜 B가 더 잘 쓴 답안 같아요? 그치, 논리가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수능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은 이렇게 씁니다. A처럼 답을 써요. 그러니까 논리가 사실은 조금 구체적이지 못하고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똑똑하다 보니까 설명을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왜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왜 소위 보면 이제 글 좀 잘 쓴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본인이 꽂힌 논점에 대해서 글을 길게 쓰는 경향이 있지, 학교에서 물어보는 핵심 논점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논술을 제가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느낀 건 바로 뭐냐면, 수능 성적하고 재능이 논술 실력하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마추어하고 아마추어의 싸움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게 되면 재능보다는 사실 노력, 연습량에 비례해서 답안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고, 이런 친구들이 합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제 사례인데, 여기 보면 뭐 경희대, 뭐 외대, 뭐 동대, 중앙대, 뭐 작년에 이제 합격한 친구들, 올해 입결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보게 되면 제가 여름방학 이전에, 그러니까 7월 이전에 가르쳤던 친구들만 대상으로 합격률을 조사하면은 제 기준으로 한 50%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 합격한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까지 통계를 내면 전체 합격률이 32%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바로 뭐냐면, 논술을 아무래도 조금 일찍 시작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답안에 대한 완성도가 조금 많이 높더라. 제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이렇게 경쟁률을 공개하는 합격률 공개하는 강사들 많이 없습니다. 저는 작년 걸 기반으로 이렇게 조금 공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앞서와 같은 어떤 걱정들로 논술 준비를 조금 망설이신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두려움 없이 지금 조금 시작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그 제 강의 소개하고 좀 더불어서 내년 논술 준비 전략과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조금 이제 보시면 대학교 논술 문제들을 크게 이제 범주화를 하면 저는 6개 정도로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대학교의 논술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좀 묶으면 뭐 요약 분류, 비교, 설명, 평가, 그다음에 자료 해석, 자기견해 이렇게 6개 유형으로 묶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선은 내가 모든 대학교의 논술을 좀 준비하고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면 이 6개 유형들에 대한 독해법하고 그다음에 답안 구조를 마스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선 이제 제 수업의 목표는 이 6개 문제 유형별 문제 독해와 지문들 독해와 답안의 구조들을 학습하고 체화하는 것이 제 수업의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보시면 6개 유형을 한 달에 한 개씩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월 달까지. 그리고 이제 7월 달 여름방학 넘어가서는 대학별 기출 문제들 이제 종합해 가지고서 8주 동안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9월 달 왜 원서 접수하잖아요. 저는 원서 접수하면은 원서 접수한 대학들만 수업을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서 접수한 이후에는 원서 접수한 대학별 논술 수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 선행반 딱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 수업 목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도 인문 논술이긴 하지만 점수를 매겨야 애들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답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대학교의 논술의 어떤 채점 기준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이런 채점 기준들이 있어요.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그다음에 매우 논리적인 거나 창의적인 경우, 그다음에 뭐 문장력. 자, 이게 지금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학교에서 발표한 논술 채점 기준인데 저는 좀 다른 강사들하고 다른 게 논술은 기본적으로 정답이 있는 시험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들보다 잘 써야 붙는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들보다 좀 잘할 수 있는 표현력, 문장력, 그다음에 답안 구성, 그다음에 분석력. 그래서 이 세 개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수업을 하는데 이걸 제가 정답 플러스 알파 디테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조금 보시면 뭐 요약을 하는 방법들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뭐 독해력하고 그다음에 구조들을 좀 설명한다거나 그다음에 이 답안은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가시면 구경할 수 있는 답이거든요. 참고로 제 제자입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작년에 겨울에 연락이 왔는데 그때 이제 한양대 국어교육학과를 합격했던 친구고 당시에 경쟁률이 200대 1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합격을 하고 나서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 답안이 학교 측의 우수 답안으로 선정이 돼서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생들 답안들을 직접 캡처해 갖고 답안들을 올리는 학교는 한양대밖에 없거든요. 이 친구가 인문논술 수석했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답안의 분석 깊이가 조금 달랐겠죠. 어쨌든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르게 써야 되니까. 그리고 같은 사례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역시 저한테 논술을 배웠던 친구고 이 친구는 2018학년도에 한양대학교 인문논술 수석했던 친구입니다. 참고로 당시에 경쟁률 200대 1이었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합격했던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표현력하고 남들하고 조금 다른 분석들을 좀 시도했기 때문에 그 높은 경쟁률을 뚫을 수가 있었고 모든 대학교 논술 문제를 푸는 본질은 다 같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경쟁률이 높은 대학교들에 제가 조금 수석을 좀 많이 시켜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좀 아이들의 어떤 논술 실력들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는 강사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고 이런 친구들을 덕택에 제가 좀 더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끔 저는 이렇게 십자말 풀이들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저 빨간색 글씨만 조금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어쨌든 남들보다 조금 다른 분석들을 시도할 수 있을 때 이렇게까지 조금 가보자. 라고 해서 정답 플러스 알파를 좀 지향하는 강의가 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아까 이한기 선생님하고 약간 좀 비슷한데 학생들의 어떤 논술 평가를 점수화시키고 그다음에 평가들을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객관적인 성취도들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이런 성적들을 기반으로 나중에 9월 달에 이제 원서 접수하실 때 그때 이제 학생들의 어떤 모의 논술 실력과 그다음에 논술 성적들을 기반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에 지원했을 때 가장 합격률이 높은지 최적의 대학 지원 전략들을 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 설명을 마쳤고요. 나중에 또 상담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십시오. 따로 연락 좀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